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안산의 카페와 지방령에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안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지혜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상담을 받으러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64년생 용띠인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도 술집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며 고생했던 처지라 서로 공감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지혜 씨는 목이 좋은 가게를 소개받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하루에 2만 원씩만 내고 장사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공짜로 가게를 인수받은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재기를 다짐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가게 개업할 때 고사를 지내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부탁을 받고 저는 일단 시간을 내지 못해 대신 기도를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업 후 열흘쯤 지나 이지혜 씨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겠어요. 놀란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가게에서 매일같이 싸움이 나요. 맥주 한 병을 마시다 괜히 시비가 붙거나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 싸움을 걸고 난리를 쳐요. 도대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느낌이 든 저는 그녀에게 가게를 정리하라고 말한 뒤 그날 밤 새벽 3시에 직접 고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한참 고사를 지내던 중 갑자기 영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천도제로 돌려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이지혜 씨를 불러 천도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상령이 아니라 이터에 남아있는 홀령 같았습니다. 기도를 계속 올리자 홀령이 잠깐 비쳤다가 몇 번 자리를 맴돌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몸에 깃든 영이 아니어서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옆 가게 룸살롱 주인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몇 년 전 룸살롱에서 폭력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 패거리 중 한 명이 불리해지자 옆집 카페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게에서 새로 영업을 시작할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지혜 씨도 그렇게 이 가게를 넘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사와 천도제를 지낸 후부터는 장사가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이지혜 씨 꿈에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갑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방령은 자신이 죽은 터에 머물며 영이 떠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영혼은 손님들의 몸에 순간 깃들어 술에 취한 사람을 통해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홀령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이 터에 있으니 너희는 모두 나가라. 두 번째 이야기, 목숨을 끊기 전 아가씨의 부탁. 이 이야기는 아는 지인분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그분은 작은 원룸 건물에 1층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 집은 원래 2층짜리 가정집이었는데 나중에 원룸으로 개조된 곳이었죠. 2층에는 한 아가씨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지인분은 그 아가씨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위층에 살던 아가씨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아가씨가 부탁을 하나 했다고 해요. 무거운 물건이 있는데 혼자 들기에는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지인분은 평소에 대화조차 하지 않았던 아가씨가 이번에 도움을 요청하자 남자답게 어필할 기회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흔쾌히 돕기로 했죠. 문제의 물건은 베란다에 있던 쌀독이었어요. 쌀독을 거실로 옮겨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쌀독이 워낙 무겁기도 하고 안에 쌀이 많이 들어있어서 베란다에서 거실로 옮기는 짧은 거리도 힘들게 느껴졌다고 해요.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했지만 도움을 주고 나니 아가씨가 살며시 웃으며 고마워했대요. 그 미소에 기분이 좋아져서 마치 보상을 받은 듯한 느낌도 들었죠. 그렇게 기분 좋게 집으로 내려와서 혹시나 이 만남이 로맨스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밖이 소란스러워서 잠에서 깼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동네 사람들이 밖에 모여 있었고 구급차와 경찰차도 와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궁금해 나가보니 위층에 살던 아가씨가 거실 한가운데서 목을 메고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제야 지인분은 아가씨가 왜 쌀독을 거실로 옮겨달라고 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본의 아니게 그 아가씨의 계획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에
지인분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세 번째 이야기, 빨간 머리와 구두의 예지몽. 이건 내 주변 지인들이 꾼 꿈에 관한 이야기야. 내가 3년 전에 강원도에서 4개월 동안 살았던 적이 있어. 기숙사 비슷한 곳에서 한 방에 4명이 살았는데 선배 2명, 동기 1명, 그리고 나였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부모님과 전화하는 시간도 많았어. 어느 날 엄마에게 부재중 전화가 20통이나 와 있는 걸 봤어. 왜 전화했지? 싶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가 다짜고짜 나한테 무슨 일 없었냐고 물었어. 내가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엄마가 자신이 예지몽을 자주 꾸는데 이번에 좀 안 좋은 꿈을 꿨다고 했어. 꿈에서 내가 머리를 완전히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엄마 앞에 나타났대.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너 머리가 그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나는 왜? 라고 웃으면서 친구들과 사라졌다고 했어. 난 별일 아니라고 엄마에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 다음날 같이 방 쓰던 동기가 나한테 와서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말했어. 나는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그 꿈 내용이 이상했어. 꿈에서 나는 탑드레스를 입고 동기는 코트형 드레스를 입고 있었대. 우리는 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내 옷이 밑에서부터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대. 웃으며 돌던 내가 갑자기 목 부분까지 색이 변하자 표정을 확 정색하며 손을 놓으라고 하더래. 동기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내가 짜증난다고 욕을 하고 끝났대. 엄마와 친구가 연달아 이상한 꿈을 꾸니 마음이 찜찜했어. 그때가 여름이었고 기숙사 생활 중 교회에서 주말마다 계곡을 가곤 했어. 그날은 우리 교회에서 무릉 계곡으로 놀러가는 날이었어. 계곡에서 놀다가 큰 바위가 내리막처럼 생긴 걸 발견했어. 밑에 물이 있었고 애들이 그걸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가더라. 나도 따라 내려갔는데 멈춰야 할 때 손으로 바위를 잡아도 멈춰지지 않는 거야. 손만 뜨겁게 쓸릴 뿐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어. 계곡이 생각보다 깊더라고. 허우적거리면서 수면 위로 나올 때마다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어. 그러다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온몸에 힘이 빠졌어. 그런데 그 순간 원래 물속에서 눈을 잘 못 뜨는 내가 눈을 딱 떴어. 주변이 초록빛으로 흐릿하게 보였는데 등 쪽에서 누군가가 내 옷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어. 수면 아래로 자꾸 끌려 내려가는 느낌이었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다시 올라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 숨이 막히고 의식이 희미해지려는 찰나 진심으로 신이 있다면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그때 내 엄지발가락 끝이 밑에서 소승 바위 같은 것에 딱 걸렸어. 발가락 하나에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얼굴을 수면 위로 내밀고 숨을 고를 수 있었어. 멀리서 내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걸 본 목사님이 달려와 나를 구해줬어. 그날 밤 전날 꾼 꿈이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 꿈에서 엄마와 친구랑 쇼핑을 갔는데 빨간 구두를 보고 점원이 이 구두가 제일 예쁘다고 권했어. 친구는 그 구두가 예쁘지 않다며 사지 말라고 했는데 점원은 다른 사이즈도 없을 거라며 고집을 부렸지. 그때 친구가 점원에게 화를 내며 말 귀를 못 알아듣나? 라고 소리쳤어. 나는 친구를 말리며 중지했는데 그때 점원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빨간 머리, 빨간 드레스, 빨간 구두까지. 만약 그 구두를 신었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네 번째 이야기, 산길에서 온 죽은 여자의 전화. 고향에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달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잡음이 심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산길이라 운전 중에 통화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 일단 전화를 끊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다시 걸어보니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뭐지 싶었지만 딱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고향 친구와 통화하면서 산길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도 겪었어? 알고 보니 친구도 같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혹시나 해서 받은 번호를 확인해보니 번호가 같았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시간도 동일했습니다. 우린 그냥 장난 전화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향 산길에서 여자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여자가 계곡에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우리가 전화를 받았던 지점 근처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사망자와 친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그녀의 유품 중에서 휴대폰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의 송신 이력에 내 번호와 친구의 번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 받았던 전화는 바로 그녀의 휴대폰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한 달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받은 건 일주일 전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죽은 장소는 통화권 바뀐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누구와 통화를 했던 걸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의붓어머니와 친구.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어.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았고 서로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붙어 다녔지. 그 친구는 가정 형편도 좋고 공부도 잘했어. 아버지가 회사 사장님이라 따르는 친구들도 많았지. 하지만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친구의 몸이 너무 허약했다는 거야. 학교에 결석도 자주 했고 체육 시간에는 벤치에 앉아 우리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 나는 그 친구가 8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탓이라 생각하며 넘겼어. 그 친구의 아버지는 이후에 재혼하셨고 의붓어머니는 친구를 극진히 사랑하셨어. 학교 마칠 때면 항상 데리러 오셨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날까지 자주 집에 데려다 주곤 하셨지. 정말 상냥하고 선한 분이셨어. 하루는 친구가 시험 공부를 핑계로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갔어. 우리는 새우깡과 과자를 먹으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날 친구는 중학교 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어. 부러울 것 없어 보였던 친구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게 충격이었어. 친구의 이야기는 이랬어. 어머니를 여인 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해. 잠들면 누군가가 다가와 송곳처럼 날카로운 무언가로 허벅지를 찔렀대. 고통의 소리를 지르려 해도 입이 막혀 소리도 못 내고 몸이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다고 해.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었고 때로는 피가 흐르는 경우도 있었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 날 의붓어머니가 그 상처를 보고 깜짝 놀라 친구를 병원에 데려갔어. 의사는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고 친구가 악몽 이야기를 하자 자해를 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대. 그 일로 친구의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는 크게 상심하셨고 이후로 의붓어머니는 친구를 더욱 아끼며 관심을 쏟으셨어. 하지만 나는 친구가 자해를 할 리 없다고 확신했어. 겁이 많아서 군대도 못 갈 정도였으니까. 그 일 이후 나는 친구에게 더 잘해주었고 친구도 나를 제일 친한 친구로 여겼어. 하지만 몇 달 뒤 친구의 아버지가 친척 집에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같이 타고 있던 의붓어머니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지. 그 사건 이후 친구는 학교를 그만두고 연락이 끊겼어. 시간이 흘러 나는 수능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 친구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였지. 약속 장소는 요양원이었어. 그 순간 나는 친구가 많이 아프다는 걸 직감했어. 서둘러 요양원에 갔지만 친구는 이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고 친구는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고 했어. 어머니는 친구 앞에서는 항상 미소를 지으셨지만 슬픔을 감추지 못하셨어. 나는 친구와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어. 친구의 눈빛 속에 죽음이 보였기 때문이야. 슬펐지만 친구 앞에서는 슬픈 기척도 하지 않고 우스갯소리를 했어. 얼마 후 친구는 친부모가 계신 곳으로 떠났고 의붓어머니는 깊은 슬픔에 빠지셨어. 한 달쯤 지나 어머니가 큰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 사람들을 고용해 이사를 하신다고 했지만 나는 도와드리려고 찾아갔어. 어머니는 나를 반가워하셨어. 사람들이 분주히 짐을 나르는 가운데 나도 열심히 도왔어. 그런데 어머니의 짐을 나르던 중 내가 실수로 꽁꽁 싸맨 낡은 가방을 떨어뜨리고 말았어. 가방은 오래되어 터져버렸고 나는 허겁지겁 주워 담으려다 가방 틈새에서 피에 얼룩이 묻은 대반을 7에서 8개를 발견했어. 그리고 수건 같은 물건에도 오래된 피가 묻어 있었어.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부엌 쪽에서 이 광경을 본 어머니는 심하게 화를 내며 나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어. 어찌나 무섭게 화를 내시던지 나는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어. 친구야, 이제야 너의 비밀을 다 알았어. 너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의붓어머니가 들어오신 후 매일 밤 너를 괴롭혔던 그 사건의 진상을 말이야. 그 날카로운 바늘로 너를 찔렀던 사람은
바로 의붓어머니였던 거야. 피 묻은 수건은 너의 눈과 입을 막는 데 사용된 것이겠지.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겠지. 그 심각한 사고에서 의붓어머니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난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때 왜 나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6번째 이야기, 방 안에 찾아온 3명의 섬뜩한 방문자. 한참 IMF 여파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울 때 아는 분의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공장이었고 숙소도 제공해 주었는데 제가 쓰게 된 방은 그곳에서 제일 큰 방이었습니다. 방이 혼자 쓰기엔 너무 컸고 남향이라 햇빛이 잘 들었지만 시골 외진 곳이라 저녁이 되면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근무라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빼꼼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잤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건물에는 저 혼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공장 건물에 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열쇠로 문을 열고 무슨 할 말이 있어 들어오셨나 싶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라 머리가 긴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문틈으로 시익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들어오더니 다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똑바로 누워 있었는데 그녀가 제 머리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맞대며 눈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녀는 계속 생글생글 웃으며 저를 쳐다보았고 마치 눈을 마주치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몸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이어 남자와 여자 한 명씩 두 사람이 더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힐끗 보고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자 제 머리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제 시선을 따라 그들을 보며 또 씩 웃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하면 제 눈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손가락이라도 움직여보려 했었고 겨우 손가락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풀리자 그 세 사람은 갑자기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중 제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문을 나서기 직전 저를 돌아보며 씩 웃는 미소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공양을 오신 스님께서 제 방에 들렀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에는 귀신이 살고 있었다고. 7번째 이야기, 단발머리 귀신과 자취생활.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시험 준비를 핑계로 자취를 시작했다. 하지만 자취 결심이 늦어져 방을 구하기 쉽지 않았고 결국 빛이 잘 들지 않는 1층 원룸을 구하게 되었다. 그날도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잠시 낮잠을 청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더니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다. 이게 가위구나. 몸은 점점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했고 손가락 하나조차 까딱할 수 없었다. 가위에 처음 눌린 나는 깨어날 방법을 알지 못해 그대로 버티고 있었다. 곧 점심시간이니까 동기들이 와서 깨워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편히 먹고 있는데 정말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다. 몇 번을 문을 두드리더니 동기가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친구가 침대 옆에 서 있는 것도 똑똑히 보였다. 그런데 그는 나를 깨우지 않고 오히려 침대에 올라와 내 옆에 누웠다. 침대 매트가 꺼지는 감촉도 뚜렷했다. 그 친구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고 나는 그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그 순간 소름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그때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몰랐나? 귀신은 원래 문으로 안 다녀. 그리고 그가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때 나는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침대에 누운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었다. 만화처럼 얼굴의 반이 눈이라면 귀엽겠지만 현실에서 얼굴 반이 눈인 사람은 너무 무서웠다. 그 여자는 단발머리에 분홍색 쓰리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큰 눈이 깜빡깜빡하며 나를 응시했고 그녀의 속눈썹이 내 얼굴에 닿는 느낌이 생생했다. 결국 나는 문을 열어줄 수 없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친구들이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 방으로 들어왔다. 그제야 가위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 후로도 나는 자취방에서 종종 단발머리 여자를 목격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질 때쯤 자취생활을 마치고 방을 떠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가위나 귀신 같은 것을 보지 않았다. 8번째 이야기, 소복 입은 여자. 내가 17살 때의 일이야. 지금 내 나이가 40을 넘었으니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네. 그때 나는 충북 당진군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8살 위 형과 함께 당숙 어른 댁에 제사 그릇을 돌려주러 갔어. 당숙 어른 댁으로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했는데 그 산은 높지는 않았지만 넓어서 넘는데 반나절이 걸렸어. 그래서 형과 나는 그 산을 반나절 산이라고 불렀지. 당숙 어른께 그릇을 전해주고 나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 있었어.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밤이 되면 정말 칠흑처럼 어두워지거든. 도시의 네온사인 같은 인공불빛은 찾아볼 수 없으니까. 형과 나는 당숙 어른이 주신 작은 후레쉬에 의지하며 집으로 향했어. 한밤중에 반나절 산을 걷는 건 처음이라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 사방에서는 풀벌레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얇은 바지를 입고 와서 다리가 가시에 긁히기도 했어. 평소에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었던 산이 그날은 왜 그렇게 험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더라. 나는 침착한 형의 손을 꼭 붙잡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레 발을 옮겼어. 그러던 중 산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였어. 뒤를 흘끔 돌아본 나는 희미하게 보이는 허연 물체의 시선이 멈췄지.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그것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 급한 마음에 형에게 말했지만 형은 뒤를 돌아보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와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나는 무심코 뒤를 다시 돌아봤어. 그 순간 흠칫하며 숨이 멎는 듯했어.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짐승처럼 손과 발을 땅에 짚고 우리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어. 나는 그때 귀신이나 요괴에 대해 잘 몰랐어. 그녀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고 오히려 그 모습이 신기해 계속 쳐다봤지. 그녀는 나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짓더니 믿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내 머리 위로 제주를 넘고 내 어깨와 머리 위를 밟고 서기도 했어. 또한 형과 나의 주위를 엄청난 속도로 돌기도 했어. 이상하게도 그녀가 내 몸을 밟고 서도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나는 넋을 잃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뺨에 강한 충격을 받았어. 형이 나를 세차게 때린 거였어. 정신 안 차릴래? 나는 당황해 물었어. 형, 그런데 저기. 형이 단호하게 말했어. 신경 쓰지 마. 한 번만 더 한눈 팔면 그땐 진짜 죽을 줄 알아. 형은 나의 손을 더 세게 움켜잡고 발걸음을 재촉했어. 평소에 차분하던 형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라 무척 두려웠지. 뺨이 아팠지만 울 엄두조차 나지 않았어. 그 여자는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었지만 나는 쳐다볼 수 없었어. 산을 다 내려와 집 근처에 도착하자 형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냉정했던 형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지. 아버지는 처음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나를 빤히 바라보셨어. 그러고는 내 어깨와 머리를 툭툭 털어주셨지. 저런 몹쓸 것이 있나. 이렇게 어린 애들에게. 부둣간으로 들어가 허벅지만한 고기 덩어리를 들고 나오셨어. 그리고 우리가 온 방향을 향해 고기 덩어리를 힘껏 던지셨어. 이거나 먹고 꺼져버려라. 더러운 것. 아버지는 형을 달래며 우리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 다음 날 아침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어. 나는 문득 어제 아버지가 던졌던 고기 덩어리가 생각나 집 앞을 둘러봤지만 그 고기 덩어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9번째 이야기, 초소를 덮친 정체불명의 홀령. 병장 시절 군부대의 시설을 신식화하기 위해 주둔지를 부수고 새로 짓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소초도 신식 건물로 바뀌었고 2층 침대가 들어오니 다들 무척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해안에 있는 소초라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 아무리 신식 건물이라도 으스스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2층 침대의 위쪽을 사용했고 저녁이 얼마 남지 않은 선임이 아래층을 사용했습니다. 계급이 계급인지라 매일 밤마다 텔레비전을 보곤 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선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임은 벌떡 일어나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침대 앞에 서서 자꾸 그의 다리를 끌어당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있는 2층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하얀 소복의 여자가 나타나 선임의 다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기가 센 편이라 그런 선임이 안쓰러워 자리 바꿔서 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바꾼 첫날 밤이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선임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내무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선임은 취사장에 가서 벌벌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귀신이 침대 아래에 숨어 있다가 그를 배꼽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다리를 끌어당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 선임은 다른 내무실에서 자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다시는 그 여자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초소는 해안가의 소나무 숲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숲은 볕이 잘 들어 묘지로 많이 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주인 없는 묘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소초를 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소초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10번째 이야기, 가로등 아래의 여자와 진한 향냄새. 이 이야기는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의 경험입니다. 제가 일하던 분야는 야근과 밤샘 작업이 잦았고 그래서인지 귀신 목격담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저 역시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몸이 허약해졌고 가끔 가위에 눌리기도 했죠. 어느 날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어요. 그때가 밤 12시경이었는데 그 시간까지도 가게들이 열려 있어서 무섭거나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골목길에 들어서면 약 30m 정도의 인적이 드문 곳이 나오는데 그 구간은 바로 집 앞인데도 늦은 밤이면 묘하게 오싹한 기분이 들곤 했어요. 이 오싹함은 단순히 분위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끔 그 골목에서는 여자 비명소리와 도망치는 발소리가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보다는 오히려 남성 범죄에 대한 공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 있는지 두리번거리며 그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다행히도 길 중간에 가로등 아래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죠.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빠른 걸음으로 그녀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여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뒷모습만 보였는데 긴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고 머리카락에 가려진 목과 어깨의 위치는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허리가 기이할 정도로 길었어요. 그리고 제가 걸어오는 동안 그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순간 가로등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 가로등이 반짝 켜졌어요. 사실 이건 그다지 이상할 게 아니었어요. 이쪽과 저쪽 가로등이 시간에 따라 교대로 꺼졌다 켜지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이쪽 가로등 아래에 있던 여자가 어느새 건너편 가로등 아래에 똑같이 서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는 사이에 옮긴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왜 움직이지 않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이상한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녀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듯 들었죠. 좁은 골목이라 저는 그 여자의 옆을 지나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무서움에 두 눈을 질끈 감고 걸었죠. 그런데 눈은 감았지만 다른 감각 하나가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요. 바로 진한 향냄새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무작정 뛰기 시작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렸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두드렸어요. 그날따라 문이 그렇게 늦게 열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겨우 엄마가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그 여자는 무엇이었을까요? 뒤돌아봤을 때 그 가로등 아래엔 아무도 없었거든요.